시류와 무관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 김일성 주석을 만나던 날, 선생께서는 하나님 해방과 인류 구원, 하나님을 중심한 인류 대가족 공동체라는 아주 큰 비전이 있었습니다. 16이라는 젊은 나이에 하늘의 소명을 받은 뒤로 그 비전은 그분께 삶의 이유,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인생의 목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신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명확히 세운 이유, 그분의 삶은 생사를 거는 모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설령 그것이 목숨을 위협받는 길이라 해도 말입니다. 1991년 선생은 고향인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사실 북한 정부 고위층의 초청으로 이뤄진 방북 일정에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은 정확히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워낙 북한 정부의 경계가 철저하다 보니 만남이 불발될 가능성도 높았지요. 북한을 방문한 선생이 처음 발걸음을 한 곳은 북한의 국회격인 만수대 의사당이었습니다. 김다련 부총리의 초대로 노동당 간부를 비롯한 북한 정부 주요 인물들이 함께한 환영회 자리에 참석하였지요. 간담회와 환영회를 겸한 그 자리에서 북한 측의 브리핑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북관계와 전후 북한의 역사에 대한 의례적인 설명이었습니다. 북한 측의 설명과 억지 주장을 묵묵히 다 들은 선생은 이제는 내가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하며 하나님주의의 대요를 설파하다가 6.25를 직접 관련한 부분에서는 격앙된 어조로 호통을 치셨습니다. 내가 6.25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다. 당신들이 먼저 침공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떻게 6.25가 북침이 될 수 있냐? 남침이다. 전 세계 앞에서 남침을 사과하라. 이야기는 이걸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는 금세 변화가 올 것이다. 한민족의 소망인 남북통일은 주체 사상으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주의로만 통일을 이룰 수 있다. 선생은 함부로 꺼내기도 어려운 사안을, 그것도 탁자를 내리치며 거의 호통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북측 고위 간부는 물론이고 우리 측 수행원들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선생의 신념에 찬 발언에 참석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더욱이 그분을 초청한 북측 관계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지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북한 정계 모든 이가 주목하고 있는 자리에서 건드려선 안 될 뇌관을 터뜨린 격이나 다름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선생을 친절히 안내해주던 김다련 부총리의 얼굴이 굳어졌고 분위기는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당시 선생을 수행했던 박보의 세계일보 사장은 살아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노동당 간부 중 한 사람이 박 사장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 이북에서 못 나간다. 비행기 띄운 다음 공중에서 쏴버리면 그만이다. 흔적도 안 남는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박 사장은 김일성 주석과 만나는 건 이쯤에서 포기해야겠다고 체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 사장에게 선생은 되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안 만난다고 하면 째째한 사람이지. 그래서 안 만나겠다면 나도 만날 필요 없어.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반전을 불러왔습니다. 선생의 이 발언을 전해 들은 김일성 주석은 크게 웃으며 저런 배포를 지닌 사람이라면 만나야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상과 가치관이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범인은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선생의 사람됨과 깊이를 알아본 것입니다. 결국 김일성 주석은 그 자리에서 단독 회동을 결정했고 친히 오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당시 김 주석이 대접한 음식은 평안도 음식인 언감자국수. 선생의 고향이 평안도라는 걸 전해 듣고 동양 사람을 만났다며 일부러 마련한 음식이었습니다. 공산주의에 반대한 승공운동을 주도했던 선생과 주체 사상의 원조인 김 주석은 그 자리에서 호영호제를 할 만큼 가까워졌고 남북 협력에 관한 10가지 조항을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시류와 무관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 스승의 삶을 관료하는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정, 평화로 하나 된 세상을 만들려는 당신의 비전은 그 어느 상황에서도 당당히 드러났습니다.